오늘은 손발톱 무좀이 안 낫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손발톱 무좀 굉장히 치료 과정도 짜증나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결론은 혈액순환인데 이게 왜 손발톱 무좀과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시던 혈액순환제와 병용하시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손발이 차거나 하지 정맥류가 있거나 당뇨나 쥐가 잘 난다, 이런 경우 다른 분들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바르는 제제들, 풀케어 성분의 시클로피록스를 비롯해서 최근 뜨고 있는 치료제 주블리아의 에피코나졸,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먹는 치료제, 요즘 성분으로 대세는 플루코나졸을 많이 사용하고 제품으로는 후나졸, 후루나졸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썼던 이트라코나졸, 테르비나핀, 이들 모든 약을 비롯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손발톱이 자라나는 속도를 봅시다. 손톱의 경우 전부 자라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발톱은 12개월이 걸립니다. 1년이에요. 개인차에 따라서 발톱이 완전히 자라는데 18개월까지 걸립니다. 왼손잡이인가 오른손잡이인가에 따라서 양손 손톱도 자라나는데 차이가 납니다. 사용하는 손에 혈액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손톱이 더 빠르게 자라죠. 손발톱이 자라는 속도와 혈액순환이 연관된 것은 이렇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손발톱이 자라는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손발톱이 다 자라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손발톱 무좀 치료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발톱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발톱 위주로 해보면, 발톱 무좀의 최악을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발톱 무좀이 시작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약을 우리가 잘 쓰면 발톱 무좀이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 봉인을 하는 거죠. 활동성을 저해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6개월을 치료해서 아주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파란 부분은 운이 좋게도 새 발톱이 자라고 청정구역입니다. 1년 정도가 지나면 마지막까지 발톱을 밀고 무좀균을 봉인한 상태로 최후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청정구역만 남는 순간이 이제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순간인데 이게 발톱이 자라는 속도랑 같습니다. 원리를 보면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 알 수가 있죠.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차이보다 손톱과 발톱 차이가 더 심하게 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손톱을 한 두세 번 정도 자를 때 발톱을 한 번 정도 자르는 것 같습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개인차에 따라서 발톱이 자라나는 기간이 18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발톱 무좀에 더 많이 걸리고 잘 낫기 힘든 이유도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약국에서 파는 약들을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바르는 제제들, 시클로피록스를 이용한 제품들을 사용할 때도 부위에 따라 최장 기간이 발톱 자라는 기간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만 이 약을 시도조차도 하지 말고 피부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세린이나 로프록스도 똑같습니다. 병증을 보면 이렇게 뿌리 쪽에서 시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산발 쪽으로 주변과 가운데 모두가 침식당한 경우는 이 밑부분까지,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미 침식당한 상태로 네일라카 형식으로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피부과로 그냥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저런 경우가 치료기간이 최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기간은 이렇구나 체념하시고 그냥 가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와 먹는 약 그리고 바르는 약까지 모두 병행한다고 했을 때 최악의 치료기간은 18개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가 오래 걸리는 이유를 곰팡이균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이게 곰팡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무좀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살면서 이런 지식까지 필요할까 싶지만 재미로만 보시면 치료제들은 범주가 있습니다. 각각에 맞는 치료제를 안 쓰면 그 균들이나 세균들, 바이러스가 죽질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으니 이야기를 해보면 코로나는 바이러스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 죽습니다.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아시클로버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사용하죠. 곰팡이는 진균으로 항진균제로 죽여야 합니다. 항균제나 항바이러스제로 못 죽입니다. 범주가 달라서 효과가 없습니다. 무좀균 이러니까 세균이신 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균이 아니라 진균, 즉 곰팡이입니다. 어제 유한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와서 청소하기가 좋습니다. 아무튼 화장실에 곰팡이가 있으면은 락스로 곰팡이를 죽이는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락스는 엄청 강력한 화학물질이죠. 곰팡이를 이걸로 죽이죠? 그럼 곰팡이가 안 생기나요? 이 지긋지긋한 곰팡이 놈들은 또다시 올라와서 몇 주 뒤에 제가 다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만듭니다. 락스로 죽이기 힘든 곰팡이균 또 어디선가 남아서 다시 증식하겠죠. 죽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생명력이 끈질겨요. 이렇기 때문에 무좀균도 곰팡이이기 때문에 죽이기 힘듭니다. 가끔 민간요법으로 리스테린으로 발톱 무좀 치료했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느 정도 죽기는 죽겠지만 발세포도 죽고 완벽하게 죽진 않습니다.
이래도 잘 안 죽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발만 파래질 뿐이죠. 이렇게 무종균 하면 곰팡이를 떠올리시고 락스를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락스로도 다 조져버리기 힘듭니다. 락스를 자기 발에 쓰는 분들은 없겠죠.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면 무종균은 곰팡이고 진균입니다. 죽이기 정말 힘듭니다. 이제 유전적인 분류학을 한번 봐봅시다.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유전적 유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정도에 따라서 분석을 합니다. 요즘은 3도메인을 사용하고 과거에는 6킹덤을 사용했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3도메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애니멀, 동물인 우리와 펑지, 무종균이 유전적으로 엄청 가깝습니다. 6킹덤 쪽의 분류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유전적으로 곰팡이균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전적으로 정말 가깝고 저 곰팡이 놈들이 까다롭다는 게 짜증나지만 독한 약을 쓰면 우리도 반응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아무 해가 없어야 하고 곰팡이 놈들한테는 독극물이어야 하는데 이게 잘 성립이 안 됩니다. 곰팡이 놈들 락스에 죽죠. 저희 사람들도 락스에 죽습니다. 둘 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독한 녀석들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죽이기 까다롭습니다. 죽이기 힘들고 까다롭더라도 과학자분들이 약을 또 만듭니다. 사람한테는 없는 세포막에 있는 에르고스테롤을 막으면 무종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에르고스테롤의 합성 과정을 보면 여기 보면 에르고스테롤이 있죠. 사람은 에르고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무종균의 이 합성 과정만 막으면 무종균이 알아서 죽습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애들이 먹는 약 그리고 바르는 약을 포함해서 모두 이 과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람한테는 없지만 무좀균에만 있는 걸 이용하자는 게 무좀약의 원리입니다. 먹는 약에 간독성이 있다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한테는 없고 무좀균에만 있는 걸 막는데 왜 이런 게 생길까요? 요즘에는 간독성이 약한 약을 쓰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드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됩니다만, 간독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에르고스테롤에 사용되는 과정 중 몇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테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독성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인 플루코나졸 성분이 간독성이 가장 최소인 경구용 항진균제인데 플루코나졸은 5% 정도 간독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은 거지요. 그래서 경구약을 드시는 분들은 간 수치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바르는 약의 경우 간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간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간독성의 메커니즘도 스테롤의 합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몸에서 스테롤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곳이 간이기 때문에 간이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부분을 찾아서 약을 만들어도 이렇습니다. 또한 무좀균이 참 기가 막히는 게, 무좀약을 일단 쓰면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또 세게 쓰면 빠르게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포자를 형성해서 방어 모드로 들어가 그냥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무좀약을 안 바를 때까지, 안 먹을 때까지 버티면서 무좀균은 계속 버팁니다. 이 때문에 봉인이라고 전에 말을 한 이유도, 다른 치료제들, 항생제 같이 무좀균을 팍팍 터트리면서 죽이면 속이 시원하지만 포자 상태로 최대 방어 모드로 들어가 활성을 안 하면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냥 가만히 있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 치료기간이 18개월까지 걸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풀케어나 이런 애들이 치료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고 제대로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가지 논리를 좀 더 보면 무좀균의 세포 분열은 느립니다. 세포막에 에르고스테롤이 있습니다. 이 에르고스테롤을 막는 게 무좀약인데 껍데기를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걸로 결론을 지으면 무좀균이 세포 분열을 해야 죽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살기 위해 세포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기 위해 세포 분열을 하는데 우리가 미리 약을 쳐놨으니 무좀균은 세포 분열을 하면 죽습니다. 문제는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죽는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무좀균이 세포 분열을 잘하려면 영양 공급을 잘해줘야 합니다. 그 영양 공급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발가락에 무좀균이 기생하고 우리 영양분을 뽑아먹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무좀균이 세포 분열을 잘하고 잘 죽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논리를 다 엮으면 발톱이 자라야 무좀이 빨리 치료가 됩니다. 발톱이 빠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발톱이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무좀균의 세포 분열은 굉장히 느립니다. 세포막에 에르고스테롤을 막는 전략을 택한 우리는 이 무좀균의 세포 분열을 촉진해줘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기존의 무좀균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우리는 에르고스테롤을 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7번, 자라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못 만들게 했으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똑같은 약,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도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결론은 이래서 혈액순환이다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피부과도 있어서 피부과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 유독 치료가 굉장히 더디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하지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하면 근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보면 CDC에서 손발톱 무좀이 감염되는 사람들의 군을 보면 블러드 서큘레이션, 즉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손발톱 무좀에 걸리기가 쉽고,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방철환 교수님과 이지연 교수님이 쓰신 우리나라에서 손발톱 무좀과 혈액순환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심평원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에서 2013년을 기간으로 잡고 16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발톱 무좀 환자의 경우 말초 혈관 질환을 동반할 위험은 19.9%, 즉 20%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이 교수님들은 계속 비만과 당뇨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도 제출하고 계시는데 이들 모두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혈액순환과 손발톱 무좀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절한 무좀 치료를 받는데도 치료 효과가 더딘 분들은 혈액순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제는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